지금 한반도 주변의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중국의 팽창,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 속에서 대한민국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형 핵잠수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디젤 추진 잠수함만을 보유한 국가로 분류되어 왔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핵잠수함. 그 이름만으로도 전략적 억제력의 상징이자 전쟁의 판도를 뒤집는 절대 무기. 이 무기를 보유한 국가는 지구상 단 7개국뿐이며 한국이 그 8번째 국가로 올라서려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의 필요성은 단순히 군사적 과시가 아닙니다. 현대전에서 핵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주먹으로 불립니다. 지상이나 항공기에서 탐지할 수 없고 바다 깊은 곳에서 언제 어디서든 핵심 표적을 타격할 수 있는 무기체계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세계의 강대국들은 핵잠수함을 단순한 해군 전력이 아닌 국가 생존의 보증서로 간주합니다. 한국 역시 이 논리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한반도 방위뿐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균형을 박골비대칭 전력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자리 잡은 것이 바로 연무 미사일 체계와 SLBM 발사 플랫폼입니다. 이미 한국은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실험이 아니라 향후 핵잠수함 개발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현무 6미사일은 사거리 5,000km, 탄도 중량 9에서 10톤급으로 설계된 괴물 미사일입니다. 만약 이것이 핵추진 잠수함에 탑재된다면 한국은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 어디라도 공격할 수 있는 전략 핵 억제 국가로 도약하게 됩니다. 한국 해군의 내부 계획에 따르면 기존 도산 안창호급 KSS-3 6번함까지는 리튬이온 추진 체계를 적용하고 그 이후 세 척은 완전한 핵잠수함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공식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이 말은 이미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술적 외교적 준비를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국내에서 자체 설계한 원자로를 탑재하고 국제협약을 위반하지 않는 20% 농축도 수준의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함으로써 외교적 부담을 최소화한 전략까지 세워두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나 IAEA가 문제 삼을 여지를 줄이면서도 자주국방을 완성할 수 있는 현실적 선택입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추진하려는 또 하나의 이유는 독침 전략입니다. 이는 유사시 주변 강대국의 주요 핵심 시설을 순식간에 무력화시키는 기습 전력 개념으로 현무 미사일을 이용해 적국의 수도, 지휘부, 전략기지를 초토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독침 전략의 핵심 플랫폼이 바로 핵잠수함입니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ICBM은 탐지가 가능하지만 깊은 바닷속에서 발사되는 SLBM은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핵잠수함은 적에게 어디서 언제 어떻게 공격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공포를 심어주며 완벽한 억제력을 형성합니다. 이미 한국은 잠수함 설계 능력과 미사일 개발 기술을 모두 확보한 상태입니다. KSS 3급 잠수함의 건조 성공으로 한국은 독자적으로 3,000톤급 이상 대형 잠수함을 완벽히 제작할 수 있는 국가 반열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핵추진 기술이 결합된다면 배수량 8,000톤급 이상, 최대 14기의 SLBM 발사관을 탑재한 아시아 최강 핵잠수함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이 꿈꾸는 불치망공모함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핵잠수함을 건조한다는 것은 곧 주변 강대국과의 보이지 않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중국은 이미 거대한 해군력을 앞세워 남중국해를 장악하고 있고 일본 역시 헌법 해석을 바꾸며 사실상의 재무장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된다면 한반도의 전략 지형은 완전히 바뀝니다. 한국은 단순한 방어 국가가 아니라 실질적 억제 국가, 핵심 해양 강국으로 부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2027년 이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한 한국형 핵잠수함의 개념 설계가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제 건조와 핵추진 시스템의 완전 내재화뿐입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과거의 수입형 방산 국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 기술을 개발하고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 시작점이 이 핵잠수함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여정은 단 하나의 목표로 수렴됩니다.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 자주국방의 완성. 그것이 대한민국이 향하는 방향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역사상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독침 전략이라는 이름의 절대 억제 개념입니다. 이 전략은 단순한 미사일 공격이나 방어 개념이 아닙니다. 적이 먼저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단 하루 만에 상대의 핵심 전력을 완전히 무력화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계획을 뜻합니다. 그 중심에 현무 6미사일과 핵잠수함이 있습니다. 현무 6는
단순한 탄도미사일이 아닙니다. 사거리 5,000km, 탄두 중량 10톤급이라는 괴물 같은 스펙을 가진 전략 무기이며 핵잠수함에 탑재될 경우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미사일은 콜드런칭 방식을 채택합니다. 즉, 잠수함 내부에서 가스를 이용해 미사일을 수면 위로 밀어올린 뒤 점화하는 방식이죠. 이 기술은 극도로 정밀해야 하며 실패할 경우 잠수함 자체가 파괴될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고난도의 기술을 이미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기술을 확보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프랑스, 영국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국이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 독침 전략의 진짜 의미는 단순한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을 막는 공격력입니다. 핵잠수함은 해저 400m 아래에서 수개월간 잠행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SLBM을 발사할 준비를 합니다. 적국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 숨어 있는지도 언제 공격할지도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공포가 바로 핵잠수함이 가지는 실질적인 억제력입니다. 즉,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순간 한반도 전체는 거대한 방패 아래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한국 해군이 보유 중인 도산한창호급 잠수함은 이미 SLBM 발사관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총 6척의 기본형이 순차적으로 건조되었고 그중 일부는 이미 실전 배치 단계에 있습니다. 이후 개발되는 7번함부터 9번함까지는 핵추진 잠수함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은 이를 위해 자체 설계한 원자로와 냉각 시스템, 미국 및 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외교적 충돌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 방식은 20% 저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는 중저농축 핵추진 체계로 군사용 원자로임에도 불구하고 민간 원자력 규제를 회피할 수 있는 완벽한 설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의 건조는 단순한 해군력 확장이 아니라 국가의 기술력과 외교력의 총합을 의미합니다. 한국은 이미 2000년대 초부터 이 분야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2003년에는 기초 원자로 설계를 완료했고 2010년대 중반에는 소형 원자로의 실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0년대 들어 실전 배치를 위한 체계 통합 작업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잠수함을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원자로와 미사일, 항법, 센서, 통신 체계를 모두 자체적으로 설계 생산할 수 있는 완전 자립형 군사기술 국가가 되었습니다. 핵잠수함의 핵심은 지속 작전 능력입니다. 디젤 잠수함은 2에서 3일마다 수면 위로 올라와 산소를 충전해야 하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연료 교체 없이 수개월간 바닷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적의 방공망을 완전히 무력화시킨다는 뜻입니다. 더욱이 한국형 핵잠수함에는 최소 10기, 최대 14기의 SLBM 발사관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이 중 일부는 비핵탄두, 일부는 전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적국도 이런 전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이미 이 움직임에 긴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를 중심으로 원자력 잠수함 12척 이상을 운용 중이지만 그중 상당수가 노후화되어 있고 소음이 크며 은밀성이 낮습니다. 반면 한국형 잠수함은 최신 스텔스 코팅과 전자음향 흡수 기술이 적용되어 탐지 반경이 중국 해군보다 최소 40% 이상 작습니다. 일본은 디젤 추진형 소류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SLBM 발사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한국이 핵잠수함을 완성하면 동북아 해군력의 판도는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제 대한민국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2027년까지 핵잠수함 건조 착수, 2030년까지 실전 배치, 그 사이 현무용 미사일의 해상형 SLBM 버전이 완성되면 한국은 명실상부 한핵 억제 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한반도는 결코 침략당하지 않는 영토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말하는 자주국방의 궁극적 형태이며 21세기 동북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조용한 혁명입니다. 한국이 추진 중인 핵잠수함 전력은 단순히 상징적인 무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략적 억제력을 넘어선 실질적인 공격 자산입니다. 현무 6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 한 척이 출항하면 그것은 사실상 이동식 전략사령부가 되는 셈입니다. 적국 입장에서는 이 한 척이 어디로 향하는지, 언제 미사일을 발사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불확실성이 한국형 SLBM 체계의 진짜 힘입니다. 핵잠수함이 발사하는 SLBM은 바닷속에서 콜드런칭 방식으로 쏘아 올려진 뒤 수면을 돌파하는 순간 점화되어 초고속으로 상승합니다. 이 순간부터는 그 어떤 레이더나 위성 감시망도 정확한 궤적을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핵잠수함 기반 SLBM은 세계 어느 전장에서도 기습의 왕이라 불립니다. 현무 6미사일이 핵탄두를 탑재한 채 발사된다면 한 발로도 수도권 규모의 도시를 이런 무기를 바다 깊숙한 곳에서 수십 발 운용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절대적인 전쟁 억제 체계입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미 차세대 SLBM 사업을 통해 5,000km 급 해상 탄도미사일 개발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현무5의 개량형으로 알려져 있으며 잠수함 전용 발사관에 맞게 설계되었습니다. 기존 4,000톤급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보다 훨씬 큰 8,000톤급 핵잠수함이 완성되면 이 미사일을 12기 이상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척의 잠수함이 100기의 전략 미사일을 거느린 전투 세력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현재 한국 해군은 잠수함 전력 재편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장보고급 구형 잠수함을 단계적으로 퇴역시키고 손원 1급 도산 안창호급으로 이어지는 3단계 체계를 완성 중이죠. 이 중 도산 안창호급이 바로 핵잠수함 개발의 기반이 됩니다. 이 잠수함은 국산 연료전지 시스템과 최신 소나 위성 통신망을 탑재해 세계 어느 해역에서도 독자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반도 주변의 깊은 해역동해, 울릉도 인근 해저 지형은 핵잠수함의 은폐 작전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핵잠수함 개발과 함께 미사일 통합 체계도 완전히 자체화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ADD와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는 미사일의 추진체, 유도장치, 발사 제어 시스템까지 모두 국산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진체는 고체 연료형으로 발사 즉시 20초 만에 마하 15의 속도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 속도는 미국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보다 15배 이상 강력한 파괴력을 의미합니다. 핵잠수함이 이러한 미사일을 장착하면 전략적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보복 억제. 적이 한반도에 핵 또는 대규모 공격을 감행했을 때 즉각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선제 대응. 적의 핵심 시설이 공격을 준비 중일 경우 선제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 감시. 적 해역 근처에서 장기 대기하며 정보 수집과 미사일 발사 준비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의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그리고 곧 한국뿐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이미 감지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 내 군사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는 동북아 군사 균형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일본 언론 또한 한국이 핵잠수함을 실전 배치하면 일본의 해상자위대는 더 이상 동해를 통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이 두 국가는 한국의 움직임을 견제하며 자국의 방위 예산을 증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외교적 명분과 기술적 완성도를 동시에 갖춘 전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제 핵잠수함은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국내 조선소에서는 이미 핵잠수함의 모듈 설계가 진행 중이며 엔진 냉각용 열교환 시스템, 방사선 차폐 재질, 그리고 추진 모듈이 실제 제작 단계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하나오션과 대우조선해양이 중심이 되어 핵잠수함의 선체 구조를 개발하고 있으며 이 모든 과정은 비공개 국방특수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한국형 핵잠수함은 단순히 해군의 전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국가 억제력의 상징이며 전 세계가 한국을 새로운 전략 강국으로 인정하게 만드는 열쇠입니다. 한때 방산 수입국이었던 한국이 이제는 스스로 핵심 무기를 설계하고 생산하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변화의 배경에는 또 다른 혁신이 존재합니다. 바로 한국의 항공기술혁명 KF-21 보라매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바다에서 하늘로 이어집니다. 한국의 군사력 변혁은 바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그 시선은 하늘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세계 8번째로 독자 개발에 성공한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있습니다. 한때 한국이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겠는가 라며 비웃던 주변국들의 조롱은 이제 경애와 놀라움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스스로 하늘을 지배할 수준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KF-21 보라매는 4.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그 성능은 단순히 4.5세대라는 숫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기체 설계, 항전, 장비, 레이더 수도료, 데이터 링크, 올 국산화 비율 80% 이상. 이것은 기술 독립을 넘어 완전한 항공주권 확보를 뜻합니다. 한국형 전투기의 개발은 단지 하늘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 더 이상 외세의 무기 의존국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KF-21의 비행 성능은 이미 실전급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최대 속도 마하 1.8, 작전 반경 2, 900km, 무장 탑재량 7, 700kg. 이 수치는 F-16보다 훨씬 강력하며 일부 영역에서는 F-35A보다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KF-21을 단일 전투기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보라매는 블록 개념으로 설계되어 향후 블록 3부터는
완전한 스텔스기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즉, 현재의 KF-21 은진화하는 전투기이며 기술적 진보의 실험장이자 전장 플랫폼입니다. 이 전투기의 개발은 세계 방산 시장에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유럽 각국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6세대의 전투기 프로젝트 FCAS가 프랑스의 우월적 태도로 인해 흔들리자 스페인과 독일은 대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한국의 KF-21이었습니다. 스페인 공군은 실제로 한국을 방문해 KF-21 시험 비행을 직접 관찰했고 파일럿들 역시 보라매의 조종 편의성과 안정성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방문이 아니라 잠재적 구매 신호였습니다. 폴란드의 사례는 이미 이를 입증했습니다.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FA-50 전투기 등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며 한폴 방산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목표로 KF-21을 지목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KF-21 공동 생산과 훈련 교류를 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유럽 내 첫 KF-21 구매 가능국이라는 뜻이며 한국 방산 수출의 새로운 관문이 열린 셈입니다. KF-21은 단지 성능만 뛰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생산 속도와 납기 효율성은 세계가 놀랄 정도입니다. 한국은 이미 FA-50 수출을 통해 가장 빠른 납품국이라는 신뢰를 얻었습니다. FA-50을 납품받은 필리핀, 이라크, 폴란드 모두 한국은 약속한 일정보다 빠르게 무기를 인도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신뢰가 곧 KF-21의 수출 확률을 폭발적으로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KF-21의 호환성입니다. 한국은 이 전투기에 자국산 무기뿐 아니라 미국산 AIM-120 미사일, 유럽산 미티어 미사일까지 장착 가능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어느 국가든 KF-21을 도입하더라도 기존 무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호환성은 방산 시장에서 가장 현실적인 스텔스기라는 평가를 받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KF-21은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한국 항공산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첫 비행은 단지 한 기체의 성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자존심이 하늘로 날아오른 순간이었습니다. 국내외 언론이 한국이 F-35를 흉내낸다고 비아냥댔던 시절은 이미 과거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미국과 유럽의 항공 전문가들이 KF-21이 아시아 시장을 재편할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한국이 이제 방산 강국이 아니라 방산 리더 국가로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라매는 아직 끝이 아닙니다. 2028년 블록 2, 2032년 블록 3 완성 시점에는 완전 스텔스 기체로 진화하며 미국의 F-35, 러시아의 SU-57과 직접 경쟁하게 됩니다. 한국은 2단계를 통해 자국의 항공기술을 5세대급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도약의 기반에는 수많은 연구진과 조종사, 그리고 국민의 신뢰가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하늘과 바다 모두에서 독자적인 전략 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바다는 핵잠수함으로, 하늘은 KF-21로 지배하며 한국은 진정한 의미의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군사혁신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무대, 공격 헬기 시대가 열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경계를 허무는 미래형 무기체계, 바로 한국형 스텔스 공격 헬기 프로젝트입니다. 한국이 KF-21 전투기와 핵잠수함을 통해 해양과 공중의 전략적 우위를 확보했다면 이제 남은 전장은 수출 시장입니다. 국가의 방위 산업이 진정한 강국으로 성장하려면 자국의 무기를 세계가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KF-21, K9, 자주포, FA-50, 그리고 차세대 공격 헬기까지 한국의 이름은 이제 세계 방산 시장의 신흥 패권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한국의 무기들은 빠르고 정확하며 무엇보다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를 수백 대 규모로 계약한 이후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 무기는 약속된 납기보다 빠르고 성능은 기대 이상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루마니아, 체코 등 동유럽 국가들이 한국 방산 기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유럽 내 파급력은 나비 효과처럼 번져갔습니다. 서유럽의 스페인 역시 한국의 행보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페인은 원래 프랑스, 독일과 함께 6세대 전투기 FCAS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의 주도권 강요와 내부 기술 갈등으로 인해 스페인 정부는 독자적 대체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그때 등장한 것이
바로 한국의 KF-21이었습니다. 스페인 국방부는 KF-21은 현실적이고 검증된 대안이라며 공식적으로 구매 후보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소식은 유럽 언론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미국산이나 자국산 무기에 의존해왔지만 한국의 KF-21은 완전한 국산 기술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유럽산, 미국산, 한국산 미사일 모두를 호환할 수 있는 다중무장 시스템은 유럽 각국의 공군이 원하는 운용 자유도를 완벽히 충족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스페인, 이탈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등 다수의 국가가 KF-21 관련 기술 자료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수출 관심은 단순한 경제적 의미를 넘어섭니다. 한국이 과거 무기를 수입하던 나라에서 이제는 첨단 전투기를 수출하는 나라로 변모했다는 상징적인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CNN은 한국이 머지않아 세계 전투기 생산국 상위 5위 안에 진입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더 이상 아시아의 한 축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재편하는 강력한 기술 독립 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성공 뒤에는 치열한 기술 경쟁이 존재합니다. 유럽과 미국의 기업들은 한국산 무기가 낮은 가격, 빠른 납기, 높은 성능으로 시장 점유율을 빼앗는다고 경계합니다. 프랑스 다소와 독일의 에어버스 방산 부문은 한국산 전투기와 자주포는 지나치게 효율적이라는 내부 보고서를 냈을 정도입니다. 이것은 곧 한국이 세계 시장에서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KF-21의 수출 잠재력은 단순히 성능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한국형 방산 철학이 존재합니다. 즉, 동맹을 위한 무기, 평화를 위한 억제력이라는 원칙입니다. 한국은 무기를 판매하면서도 단 한 번도 타국을 위협하거나 갈등을 조장한 적이 없습니다. 이 점이 세계 각국의 신뢰를 얻게 만든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국 무기란 단순한 전쟁 도구가 아니라 외교와 평화의 균형을 지탱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유럽뿐 아니라 중동과 동남아에서도 한국산 무기 러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UAE, 사우디아라비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다수의 국가가 KF-21, K9, FA-50, 그리고 차세대 공격 헬기 사업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KF-21 공동개발 파트너로서 추가적인 기술 투자와 생산 분담을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한국이 단순한 수출국이 아니라 공동생산형 방산 허브 국가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방산 수출이 확장되면서 한국의 자주국방은 더 이상 국내 방어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는 국경을 넘어 동맹과 협력 그리고 경제력의 축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방기술이 곧 국가의 산업력이며 산업력이 다시 국방을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죠. 이 흐름의 다음 목표는 바로 지상전의 패러다임을 바꿀 한국형 스텔스 공격 헬기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이 새로운 무기체계는 한국 방산의 기술력과 독창성이 결집된 결정체입니다. 한국의 방산 혁신은 하늘과 바다를 넘어 이제 지상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국형 스텔스 공격 헬기라는 새로운 시대의 무기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헬기가 아닙니다. 미래의 전쟁 양상을 완전히 바꿀 유무인 복합전투 플랫폼이며 한국항공우주산업 KAI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한 야심찬 프로젝트입니다. KAI는 이미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완전 스텔스형 공격 헬기를 개발 중입니다. 이 헬기는 기존의 아파치나 타이거 공격 헬기를 넘어서는 스텔스 공격 헬기는 KF-21 보라매 개발 과정에서 확보한 레이더 흡수 기술과 저피탐 설계 노하우를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기체 외피에는 신소재 복합 탄소 섬유와 방열차폐 도료를 사용하여 적 레이더에 거의 탐지되지 않는 수준의 피탄 면적 RCS를 구현했습니다. 무장 능력 또한 압도적입니다. 기존 LAH 소형 무장 헬기가 대전차 미사일 4기를 탑재했다면 스텔스 공격 헬기는 최대 14기의 청검 II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청검 II는 관통력 1700mm 이상의 복합 장갑을 꿰뚫는 고성능 대전차 미사일로 중국의 99식 전차나 러시아 T-90급 전차를 단발로 격파할 수 있는 위력을 자랑합니다. 여기에 국산 전자식 기관포와 마하 2.5 속도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까지 추가되어 공중전과 대지전, 대기갑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헬기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무인 복합작전 체계입니다. 한국군은 이 스텔스 공격 헬기가 단독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즉, 조종사가 탑승한 주력 헬기 한 대가 전장에 진입하면 그 주변을 4에서 6기의 무인 드론 헬기가 호위하며
자동 편대 작전을 수행합니다. 이 무인 헬기들은 주력기의 데이터 링크 K-링크를 통해 완벽히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목표물을 탐지하고 공격하거나 미끼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계 어느 나라도 완벽히 구현하지 못한 전장 개념으로 한국군이 2030년대 미래전에서 우위를 점할 핵심 전략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자전 능력 역시 탁월합니다. 기체에는 공중형 적외선 방해 장비와 복합 레이저 교란 장치가 탑재되어 적의 대공 미사일이나 레이더 유도 공격을 자동으로 무력화시킵니다. 이 기능은 미군의 AH-64의 아파치 가디언보다 한 세대 진보한 기술로 평가됩니다. 더불어 AI 기반의 표적 인식 시스템이 탑재되어 조종사는 단 3초 만에 다수의 목표를 식별하고 가장 위협적인 목표부터 자동 타격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스텔스 공격 헬기의 개발은 단순한 전력 증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의 기술 주권을 상징하는 새로운 이정표입니다. 과거 한국은 미국산 헬파이어 미사일과 아파치 시스템에 의존해야 했지만 이제는 청검 II와 국산 터보샤프트 엔진을 자체 개발하여 완전한 독립운용이 가능한 한국형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이로써 한국군은 미군 장비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인 작전 통제와 정비 그리고 대규모 양산까지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KAI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무인형 헬기 체계도 병행 개발 중입니다. 무인 정찰 공격 복합 헬기 Manned Unmanned Teaming MUMT라는 이름으로 육군 항공대와 공군 KF-21 전투기 그리고 차세대 공격 헬기가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통합 전장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체계가 완성되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전투기 공격 헬기 드론을 한꺼번에 통제할 수 있는 실시간 전투 시스템을 확보하게 됩니다. 한국 육군은 이미 이를 기반으로 제7기동군단의 차세대 스텔스 공격 헬기 배치를 공식 검토 중입니다. 2028년 첫 시제기가 출고되고 2032년 실전 배치가 완료되면 한국의 전장 체계는 완전히 새로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전쟁이 탱크와 병력 중심이었다면 미래의 전쟁은 데이터와 무인기 그리고 복합 작전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한국은 그 전환점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결국 한국의 핵잠수함, KF-21 전투기 그리고 스텔스 공격 헬기로 이어지는 이 3단계의 방산 전략은 대한민국을 자주국방의 완성형 국가로 만드는 거대한 흐름의 일부입니다. 이제 한국은 그 어떤 강대국의 허락도 없이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스스로 방어하며 필요하다면 스스로 세계에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 한 가지 철학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는다. 한국의 방산 기술은 이제 전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힘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세상에 보여주려는 진짜 메시지이며 21세기 동북아의 평화를 스스로 설계하는 국가의 모습입니다. 불침항모라 불리는 한국의 바다, 하늘을 지배하는 KF-21, 그리고 미래 전장을 통제할 스텔스 공격 헬기까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은 이제 불가능을 넘어 현실이 되었습니다.